우리 세계 경제 이대로 그냥 안정적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만은 분명해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커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드디어 3,000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조금 더 스텝업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는 것도 투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본질적으로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마음,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요즘에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예. 투자의 대가들과 함께하는 슈카헤더 마스터. 코로나가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백신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도 쭉쭉 뻗을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쉽지 않은 만큼 특별히 대가 중에 대가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 더 마스터 1회를 빛내주신 분이죠.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상무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신이 나오고 있어요. 일상으로 복귀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세계 경제 이대로 그냥 안정적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성장률이야 작년에 워낙 낮았던 것도 있으니까 성장률은 올해는 많이 올라가긴 할 건데 걱정스러운 것이 선진국은 잘 가고 신흥국은 못 가는 현상이 이게 좀 심해질 것 같아요.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선진국은 집단 면역이 뭐 올해 여름 가을 정도는 집단 면역 효과가 날 건데 신흥국은 계속 변이가 돌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이 소비보다는 투자를 지금 돌아가는데 투자도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투자가 아니고 뭐 전기차 이런 거, 반도체 취입 이런 거, 첨단 기술을 갖춰야지만 돌아가는 투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 할 게 없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선진국도 선진국이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격차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내에서도 미국이 보여주는 회복력과 유럽과 일본이 보여주는 회복력이 전혀 다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경제가 좋으면 글로벌 경제가 대체로 좋았거든요. 많은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면서 뭔가 코로나 이후에는 뭔가 좀 불균등한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성장을 높다고 하지만 작년에 떨어졌던 거하고 감안해 보면 요 레벨을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원래 생각했던 경로 밑에 올라가더라도 머무는데 미국하고 중국만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 워낙 강력하게 재정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 확산, 팬데믹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미국처럼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내더라는 것이고, 근데 중국이 또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자원을 직접 배분했거든요. 이런 이제 재정 정책하고 굉장히 비슷한 정책인데 이런 경우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미중. 그런데 상무님, 미국이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회복이 빠른데 요즘 바이든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돈을 더 찍겠다는 정책이 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2,000조짜리가 나오더니 또 2,000조짜리가 나오고 아직 뭐 1,000조짜리가 남았다.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회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계속 뭐 돈을 찍어가면서 인프라 투자에 올인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예전에 미소 냉전할 때도 그랬어요. 미국이 동맹의 선을 먼저 딱 긋고 난 다음에 동맹 이 선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하고 체제 경쟁 들어가는 것이죠. 쟤네보다 우리가 우월한 걸 보여주겠다 지금. 예. 미소 간의 냉전부터는 체제 간에 누가 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느냐 이런 경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레이건 행정부 1980년대 이게 냉전이 끝날 때까지 한 7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죠. 이번에도 보면 바이든 정부의 핵심은 동맹관계 분명히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동맹 안에서 엄청나게 쏟아붓겠죠. 그리고 여기서 부양하는 효과가 중국으로 안 넘어가게 이제 선을 그어놓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 딱 근 다음에 우리 편에 들어오면은 여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우리나라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선이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우리가 참 애매하죠. 미국도 중국도
확실하게 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손들라고 어느 쪽인지? 네. 양쪽에 다 들면 안 되네. 지금 미국이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데 중국도 요즘 보면은 그래도 인프라 투자한다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자기 뭐 GDP의 40% 이상을 투자를 하고요. 도시화율이 그 진전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좀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화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관광 가 보면 아주 좋은 전망대가 도청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 도청사, 삿포로 청사 이게 민간이 활력을 잃어서 정부가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를 보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투자가 굉장히 좀 과잉인 것 같아요. 중국이요? 예,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질만 하고, 이 중국은 원래 정부 주도라는 게 뭐 쓸데없는 데 다리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됐냐에 대한 좀 의심이 있고. 센터장님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에서 미국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장률이 높으면 기업이 돈을 벌 확률이 높은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돈 버는 게 주주들에게 잘 넘어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거버넌스인데 우리나라 90년대 분식회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중국도 공산당의 어떤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약간의 마켓 타이밍이나 약간의 트레이딩인지 굉장히 필요하다. 자산을 묻어두는 시기엔 적절하지 아.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신흥국 특히 뭐 중국 같은 시장은 1년 성장률이 워낙 높게 찍히니까 네. 6% 높을 때 예전에 7% 8% 찍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내 주식도 최소 7%는 찍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추세적으로 추세를 사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긴 뭐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아무리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80년대에 그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아. 10대 재벌이 이제 뭐 날아간 적이 있었죠. 예, 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중국은 옛날부터라도 자립 경제였어요.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늘 이제 폐쇄적이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나라를 만들 때부터 무역이었죠. 늘 이제 무역으로 길이 열려 있다 보니까 미국의 성장이 이 선이 연결돼 있는 나라들한테는 경제 성장으로 같이 넘어가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의 성장으로 같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국은 자립을 추구한다라는 걸 모르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죠. 중국이 분업 구조를 가져가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상무님, 이건 좀 제가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중국도 겉으로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데 실제 돌아가는 거 보면 저기도 자본주의 아닙니까, 사실상? 서로 뭐 기업 상장시키고 지금 뭐 중국 부자들 뭐 사방에 돈 쓰고 다니는데 저게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 덩샤오핑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1979년이에요. 미국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체제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인민들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체제 이념 그런 논쟁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1979년 12월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죠. 네. 근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이 어떤 입장이냐면, 그동안은 당신들이 미국이 중국의 경제 스승이었다. 근데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아예 그렇게 대걸고 나가는 것이죠. 마윈 회장, 뭐 알리바바 그룹 IPO 상장이 무산되는 걸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2금융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뭐 캐피탈 이런 뭐 제2금융권, 이거하고 사회주의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은행만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네. 제2금융권으로 크려고 하는 거는 다 잘라버리고 있는 중이죠. 아. 이 금융권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냥 빌려줘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부실이 갈수록 커져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다가 사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잘라나가면서 이 기업 활동에 어느 정도 자유는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융의 자유는 허용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은 그게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체제의 우월성을 그런 곳에서 보여주겠다.
예, 상무님.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유동성이 넘치고 이미 금리는 0% 간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이렇게 막 쏟아 부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도 보면 미국이 한 4년 정도는 혼자서 열심히 써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술통화국이기 때문에 버티더라고요. 네. 4년 동안은 끄떡없이 그냥 혼자서 계속 엔진을 돌려요. 계속 엔진을 돌리다 보면 과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81년부터 집권을 했으니까 5년째 되던 85년부터는 G7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합니다. 아,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잖아 이렇게 쓰면 우리 아마 다 망할 거야 엔진 과열 폭발하거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제부터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일본도 독일도 다른 G7 국가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래 미국 너 쉬어라 우리가 좀 쓸게 라고 하면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 85년이라는 건데 아 그게 우리가 좀 쓸게였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엔 일본 망해라 뭐 이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쓸게였는데 일본이 우리가 쓰겠다고 생각한 것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했던 것이죠. 아, 예, 그 원칙에서의 그 입장 차이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합의문에 사인을 했거든요. 87년 10월까지 6년, 7년 정도를 달린 거죠, 주식시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미국도 전 세계가 더 이상 부양 안 하겠구나라는 게 명확해진 시점이 87년 10월인데 네. 부양 안 하겠네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3%가 떨어지거든요. 다우존스 지수가. 블랙몬데이. 예. 7년 동안 이어진 부양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박살납니다. 이 재정 부양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 끌고 갈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이 작정하고 재정 부양을 시작하면 상당히 길게 가는데 그 끝이 상당히 좀 나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보면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럼 저렇게 미국이 발전기 진짜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보면은 아직은 약간 호황인 요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몇 년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몇 년이요? 예. 주가는 사실상 이미 많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길게 보면 괜찮지 않겠냐. 길게 보면 괜찮다. 마지막 순간에 조심해야겠네요. 만약에 뭐 미중 뭐가 끊어져서 이제 이걸 돌릴 필요가 없다 싶으면 그때 또 말씀을 드려야죠. 예. 아 그때 말씀을 드려야죠. 그때 슈카이터 마스터에서 다시 한번 그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공급망에서 탈중국화를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너희가 탈중국화에 끼어들면은 뭔가 제재를 하겠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M&A를 해서 예. 그러니까 한국의 국경을 넘어서는 지금 그 단계에 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대신에 한국 안에서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 커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 1% 역성장했고 올해 한 3% 조금 넘게 성장을 하고 3년 합치면 연평균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성장률입니다. 아, 정말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중속 성장 내지는 저속 성장 국가로 가는 게 고착화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명목 GDP가 한 1,900조 원입니다. 실물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이 4,500조 원입니다. 실물 경제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굉장히 정체가 돼 있더라도 특정한 자산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의 양은 굉장히 많아서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저는 자산 시장의 성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성공적으로 축적이 된 나라에서는. 제가 이 금융시장에 들어온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항상 2,000대였거든요. 2,000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나라 뭐 박스피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 스텝업을 해서 드디어 3,000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조금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붐인 것 같아요. 투자의 붐. 예,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투자의 붐에다가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가치 판단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뻔히 잘 가고 있던 내연기관차를 없앤대요. 전기차로 만든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해요. 그냥 내연기관차 그냥 뽑아내면 투자 안 하고 생산만 하면 되는데 전기차로 바꾸면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투자는 그랬거든요. 가격을 낮추거나 뭔가 더 효율적인 걸 추구해 왔는데 이번에는 가격을 더 높이고 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봐요. 아, 인류의 가치, 그다음에 지구와 공존하는 거, 환경과 공존하는 거 이런 가치의 개념을 갖고 기업 투자가 일어난다. ESG 투자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러면서 투자가 일어나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15개 주요 수출 품목을 잡거든요. 네. 그 15개 거의 대부분이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15개가 전부 다요? 예.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구상 어디선가 무엇인가 투자를 일으키면 팔 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뭐 한국과 같은 나라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떤 점유율이 높아요? 전체 미국의 수입 시장에서 아, 한국이 예,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예. 금융위기 이후로 이게 뭐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현진이라는 야구 선수가 네. 미국 가기 전에 한화에서는 뭐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지금 2천만 불을 받고 있잖아요. 예. 연봉이 50배가 뛰었거든요. 아, 부럽습니다. 근데 유현진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의 펀더멘탈이 뭐 스피드가 갑자기 50배가 늘든가 커브가 막 50배가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비슷한 공을 던지는데 유현진이라고 하는 상품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유동성이 그 친구의 연봉을 50배 높게 만든 거거든요. 어차피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하는 건 노동을 통해서 돈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적으로. 예. 그러면 노동보다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리턴이 구조적으로 조금이라도 크다 그러면 투자할 방편을 찾고 기회를 찾는 게 예. 저는 생활인으로서 좀 맞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KBO에다가 그 메이저리그로 간 유현진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50배까지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젊은이들이 아까 세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성장률이 내려가고 고용이 안 되니까 모험을 넘어서 투기적인 어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새롭게 투자하는 건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지난 1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1년의 시간은 좀 예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식을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고 사자마자 바로 피드백을 받는 거는 제 생각에는 투자의 세계에서 매우 예외적인 1년이었던 거고, 우리가 지난 1년에 경험했던 그런 짧은 호흡이 원래 투자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센터장님, 그 제가 2030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하거든요. 제가 사야 될 집값이 근데 그게 막 이렇게 가요.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본질적으로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돈이 많아야 분산 투자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좋아요. 또 사면 되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자처럼 투자해야 돈을 버는 거지, 없는 사람이 내가 그 시세를 맞출 수 있는 타이밍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전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저는 평생 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하면서 나의 투자의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면은 투자라는 건 저는 버스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번 가면 또 와요. 제가 증권회사 20년 다니면서 4, 5년에 한 번씩 주식으로 돈 벌 기회들이 늘 있었어요. 외환위기 직후 그랬죠. 카드버블 직후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자처럼 생각해야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이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저는 기다림이 투자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어떨 기다림이 때는 오히려 본질이다. 안 하는 것도 투자라고 봐요. 그것이 나의 판단의 결과라면.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저는 거의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마음,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요즘에 좀 아, 어렵죠, 이거 그렇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죠. 오히려.
투자의 눈이라는 게 저는 결국은 어떤 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거를 보는 눈이라고 봐요. 근데 이 지난 1년 동안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뭔지 모르겠다 했던 사람들이 이걸 사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안 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걸 막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내재 가치가 어떻고 이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이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은 지난 1년 동안 얻지 못했습니다. 요게 일종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고 요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모멘텀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익힌 것 같아요. 아, 저희 모멘텀 강합니다. 요즘에 번개 같습니다. 번개. 근데 이것까지 갖춰서 균형을 맞추면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 밸류에이션에 기반을 한 투자. 네.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의 더 마스터. 오늘 대가 중에 대가 두 분을 모시고 정말 폭넓게 세계의 경제의 흐름과 심지어 투자 방법까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거의 밤 12시인데 네. 약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굉장히 저녁 일찍 자거든요. 아, 할 게 죄송합니다.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세계 아니, 경제를 아니야. 논하다 보니까 야, 밤 12시가 됐습니다, 상무님. 아, 죄송합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바로 옆자리가 김일구 상무님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뭐 저는 즐거운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모멘텀 투자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은 더욱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란 시간을 사는 것이다.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지식과 더 깊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번 꿈꿔보는 건물주.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내가 부동산을 해야겠다. 19살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고등학생 때. 이제 아파트에서 생긴 차익으로 부동산 투자 계속했었죠. 우리 지하방 살면서 차 정말 후진거 타고 다녔거든요. 뭐 역세권 이러면 무조건 좋은 상가다. 아, 역세권 예. 좋아합니다. 역 같은 역이 있고요. 역 같은 역이 있어요. 아. 예. 상가는 지역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투자하신다고 하면 여심 저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공감을 하는데 이 저런 건물들 때문에 남자들 주말이 피곤한 거예요. 저랑 감성이 되게 잘 맞으시네요. 저희는 이런 감성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샀어요. 설마 이게 플렉스 자랑하시는 아니 그 플렉스가 아니라 예. 정말 소액으로 샀던 거고. 달리고 가르고 밟고 오른 만큼 보험료가 내려가는 이건 지극히 경제적인 운동. 운동할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라이프 플러스 운동하는 건강보험. 애플워치와 시작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한화생명.